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도 일이 즐거운 92세 총무과장, 지은이는 다마키 야스코입니다. 1930년에 오사카에서 태어나 올해로 92이 되었어요. 이 나이에도 아침 9시면 회사 책상에 앉아 있답니다. 일이 끝나는 오후 5시 30분, 책상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회사는 산코 산업이라고 주로 나사를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는 총무부 과장이죠. 격리사무와 종합적 품질관리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66년을 근속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회사가 을에 그렇듯 경영 위기가 여러 번 있었지요. 당시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절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요. 무조건 버틴 거지. 회사를 절대로 망하게 하면 안 되니까. 회사는 내 것만이 아니잖아. 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사원과 그 가족들의 것이며 고객과 거래처와 함께 번창합니다. 기후변화 연구로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마나베 슈크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재미있는 연구는 호기심이 만든 연구다. 나도 비슷한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호기심을 잃지 말자. 회사 업무에서도 호기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호기심이 생기면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이리저리 빨리 해보고 싶은 마음이 동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업무에서도 꽤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회사에서 기네스북 인정식이라며 갑자기 부산을 떨며 소감을 말하라기에 깜짝 놀랐었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툭하니 나도 모르게 적소위대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작은 노력을 거듭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원칙은 바로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도 잘할 수 있다랍니다. 50년 정도 매일 아침 30분씩 꾸준히 요가를 하고 있어요. 요가를 할 때는 명상도 함께 하는데 명상을 통해 매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 전에 일단 오늘에 전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난 순간 더 자고 싶어. 좀 더 잘까?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가는 게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어제가 끝나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어제 실수를 했어도 오늘까지 이어서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나간 일은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어제 일은 잊고 다시 오늘은 오늘 일을 하면 돼요. 이제 오늘이 된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근육도 단련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합니다. 나는 92년 동안 지금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은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를 사는 즐거움이 배가 될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철저히 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 이틀 철저히 처리했다고 일에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죠. 하지만 1년, 2년씩 꾸준히 철저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계속하면 힘이 된대요. 인사하기, 시간 지키기, 옷 단정히 입기 등 철저히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찾아보면 널리고 널렸어요. 철저히 밥 먹기,
철저히 화장실 가기, 철저히 문서 작성하기. 이쯤에서 철저해야 하는 일을 대략 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예의 범절이에요. 그 중에서도 나는 청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회장님이 예전에 사장님이던 시절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빠른 배송도 중요하지만 빠른 답변이 가장 중요하다. 정리정돈의 전제 조건인 청소를 확실히 해두면 무엇이든 즉시 답할 수 있어요. 상사나 선배, 거래처에서 갑작스러운 요청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응대할 수 있고, 고객이 전화나 메일로 보낸 문의에도 그 자리에서 척척 대답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나는 신입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로 청소를 정해두었어요. 내 책상 주변뿐만 아니라 회의실이나 화장실 등 공유 공간도 청소하곤 하지요. 일본 학교에서는 아직도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직접 교실과 복도,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반면 외국 학교에서는 청소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편이라서 외국인들은 아이들이 청소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듯해요. 사무실 청소도 전문업체가 담당하는 회사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에서는 특별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사원이 직접 청소하고 있어요. 내가 입사했을 때부터 변함없는 방침이고 장점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의 좋은 점은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상대의 처지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준다는 거죠. 책상 주변을 정리정돈할 때는 방문하는 손님을 생각합니다. 동선이 어수선하고 너저분하면 불쾌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회의실을 청소할 때는 다음에 회의할 사람이 기분 좋게 회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살피고 닦고 쓸지요. 화장실 세면대에 튄 물을 깨끗하게 청소한 사원의 마음에는 다음으로 세면대를 이용할 동료가 자리 잡고 있듯이요. 이처럼 청소는 동료를 위하는 마음, 고객을 위하는 마음을 자라게 해주는 나를 위한 훈련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제 막 입사한 젊은 사원에게 일을 꼼꼼히 하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운동부 활동을 한 직원이 말뜻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운동부에서 감독이나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시키는 대로 그저 어디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무릎을 탁 치는 일이 있었대요. 아, 이래서 하라고 했구나 라며 생각했던 거죠. 예를 들어 야구를 하는 아이들에게 감독이나 코치는 큰 소리로 인사하기, 인사할 때는 모자 벗기, 연습 전에 운동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청소하기, 글러브와 스파이크 등 도구 손질하기, 공을 치면 힘껏 달리기 등 모든 일을 꼼꼼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인사, 운동장 정비, 도구 손질은 개인의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큰 소리로 인사하면 저절로 팀의 단합력이 생기지요. 운동장을 성실하게 정비하면 사계절의 변화나 날씨에 따라 운동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체득한 배움은 지금 당장 써먹지 않더라도 결국 수비나 배팅에 도움을 줍니다. 또 도구를 손질하면 정비 불량에 따른 실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알 수도 있어요. 스파이크 바닥이 마모되어 좌우에 차이가 있음을 깨달으면 투구나 타격 자세를 교정하는 데 힌트를 얻을 수도 있지요. 모든 일을 꼼꼼히 하면 저절로 알 수 있는 선물입니다. 스포츠든 일이든 꼼꼼하게 하면 결과를 떠나서 그 과정을 즐기게 되기 때문에 어느새 자신감이 샘솟게 됩니다.
상사가 일을 하라고 지시하면 그 일은 이제 여러분의 일이 됩니다. 상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해내야 하는 일이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마무리 짓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부탁받은 일이라 해도 일단 맡은 이상 그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해요. 회사에서는 저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각자 맡은 일에 관해서는 자신이 전문가이고 주인공이에요. 상사가 건넨 일은 상사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일이다. 잊지 마세요. 주인공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남의 일에서 내 일이 되면 일에 대한 나만의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일의 규모가 크든 작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가난한 탓에 생계를 이어가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살려면 이를 악물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로 직업을 삼는다는 행복한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풍족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못 찾겠다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면 시간이 참으로 많이 흘렀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라고 추천하곤 하죠. 이 책은 고민하는 젊은 시인의 요청에 따라 릴케가 보낸 편지를 묶은 거예요. 릴케는 누구도 당신에게 조언하거나 당신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한밤중 가장 조용한 시각에 자신에게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라고 썼어요. 하고 싶은 일과 원하는 직업은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스로에게 계속 자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더라도 사실 괜찮아요.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니까요. 내일이 되면 또 지금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살아있다는 것, 그 얼마나 경이로운가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조금 쉬워질 거예요. 지금을 살아간다에 즐겁게 라는 말을 추가해 보세요. 지금을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나는 즐거워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는 그 일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창업자의 철학을 계승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앞에서 이룬 노력이 헛되지 않게 뒤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일을 잘 넘겨준다. 젊은 사원 중에는 내가 일을 부탁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하는데 마감을 확인하지 않는 직원이 꽤 있었어요. 앞으로 일을 받으면 반드시 마감 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마감을 알면 우선 마감부터 거꾸로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늘 일정을 앞당기도록 힘쓰고 납기일에 빠듯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신을 과신해서 납기일에 아슬아슬하게 맞춰 일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며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니까요. 일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을 할 때 꼼꼼히 잘 처리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면, 그래서 마감을 넘긴다면 그 일은 잘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감은 완벽하게 지켰지만 알고 보니 일이 엉성하게 마무리되었다면 어떨까요? 손자병법에 교지 불여 졸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지는 공교할 교, 늦을 지, 졸속은 서툴 졸, 빠를 속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느린 것보다는
어설퍼도 빠른 게 낫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나는 교지와 졸속 둘 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지나 졸속이 아니라 양쪽에서 좋은 점만 취해 교속은 어떤가요? 굳이 말하자면 나는 시간이 걸려도 일을 정성껏 처리하려는 편이라서 마감을 앞당겨 일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업무다. 내 오랜 신념입니다. 주어진 일정 안에서 최대한 공들여 일하면 당연히 실수할 일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소에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일할 때 의욕적이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익숙해지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순서와 똑같이, 지난달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일하면 그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일을 쳐내는 꼴만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루틴 속에 넣고 반복화하면 일에서는 도저히 재미를 찾기 힘들고 점점 더 일할 의욕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성과가 떨어지고 수시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철학, 그 일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에는 일종의 봉사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봉사는 개인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위잖아요. 원래 봉사는 공공성이 높은 활동에 직접 나서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에 수많은 사람이 힘을 모았던 일도 봉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는 많든 적든 공공성이 따라와요.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나요? 오히려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큰 보람과 만족감에 행복해질 거예요. 나 또한 지금도 매일 회사에 나가면서 날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고마울 뿐이죠. 2020년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다음 여러 모임에 자주 초대되었습니다. 주제는 고령자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 자리에 가면 봉사 이야기를 꼭 하는 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퇴직한 다음에 일상에 활기가 없다, 할 일이 없어서 곤란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도 튼튼한 두 다리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달려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컨대 근처 공원을 청소하거나 잡초를 뽑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님은 사람이 가장 슬퍼해야 할 일은 병도 가난도 아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말도 유명하죠. 신은 우리에게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도전하기를 바랄 뿐. 우리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도전을 계속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충만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인사는 청소와 마찬가지로 소통의 가장 기본입니다. 인사도 건네지 않는 선배가 언제든지 상담해주겠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 같지 않을까요? 최소한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말이라도 건네야 믿겠죠.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평소 업무 얘기를 하기 전에 인사말을 덧붙여요. 신입 시절부터 해오던 꾸준한 습관이죠. 특히 아침 첫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부탁받은 서류를 아침 일찍 직속 상사에게 들고 간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해요.
상사의 눈을 보며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요청하신 서류 다 됐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줘서 소통이 굉장히 편해져요. 눈을 보며 인사하는데 그 인사를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바쁜 나머지 아침부터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며 일하는 상사는 서류 다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도 고마워요 라고 대답할 뿐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를 더하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빠서 아침부터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상사도 부하 직원의 인사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춥니다. 믿어보세요. 진짜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부탁한 서류군요. 빨리 끝냈네요. 고마워요. 라고 답할 거예요. 아침부터 바빠서 긴장한 상사도 자연스러운 인사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편안해지고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사하는 습관은 상대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작용을 낳는다는 거예요. 인사를 나누면 인사 한쪽이나 받은 쪽 모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알려줄게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면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된대요. 인사도 접촉이니까 인사를 많이 할수록 옥시토신이 분비되겠죠. 이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용을 한대요. 또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신뢰관계가 돈독해진대요. 회사원에게 말하기와 듣기는 중요한 능력이죠. 업무의 기본은 상대의 요구와 불만을 듣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하기의 포인트 4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1. 큰 소리로 밝게 천천히 말한다. 자신감을 갖고 큰 소리와 시원시원한 태도로 밝게 천천히 말해보세요. 2. 상대의 눈을 보며 말한다. 눈과 눈을 맞추면 상대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거예요. 3. 큰 동작을 섞는다. 몸짓, 손짓 등 비언어적 정보도 상대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큰 행동으로 상대의 주의를 끌어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도 있겠죠. 주먹을 주면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손바닥을 펴고 가슴도 활짝 열어서 상대의 경계심을 풀어보세요. 4. 웃는 얼굴을 한다. 방긋방긋 웃으며 말하는 사람을 보고 나쁜 인상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서 말하는 상대를 차분하게 관찰하면 능숙하게 말하기 위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말을 잘 듣게 되면 그만큼 정보가 축적되기 때문에 내가 할 말도 알차지겠죠. 남의 말을 잘 들으려면 다음의 4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야기를 빼앗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철저하게 듣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으세요. 2. 맞장구를 친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그래 등으로 맞장구를 치세요. 3. 몸을 앞으로 살짝 내민다. 누가 내 얘기를 의자 등받이에 기댄 자세로 삐딱하게 앉아서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상할 거예요. 사람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 쪽으로 몸이 기울어진대요. 나도 모르게 앞에 앉아있는 상대에게 몸을 기울였다면 상대가 지금 무척이나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 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의식적으로 말하는 사람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상대는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4. 필요하다면 메모한다.
자주 나쁜 면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버릇이 들면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행동도 소극적으로 바뀌기 쉬워요. 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그게 버릇이 되어서인지 사소한 실패는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꿀 작은 요령을 알려줄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미안해요를 고마워요로 바꾸는 거예요. 미안해요는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마워요는 긍정적인 말이며 늘 입에 달고 살면 무의식 중에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히지 않게 버튼을 눌러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나요? 원래 이 상황은 사과할 때가 아닙니다. 문을 열고 기다려준 사람에게 고마운 상황이죠. 그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을 건네면 어떨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마운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는 부정적인 말을 쉽게 내뱉고 있던 겁니다. 사과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마워요를 말해봅시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자. 이 말은 우리 회사 사원입니다. 지금도 좀 더 쓰기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을 찾아서 개량을 거듭하며 날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건너뛰겠다고 욕심 부리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바로 윗단계를 목표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이한 시대의 서예가 오노 미치카제가 개구리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식 서예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이도 한때는 자기 재능에 의문을 느끼고 고민했던가 봐요. 그는 비가 쏟아지던 날 일이 안 풀려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길에 물이 불어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개구리 한 마리가 버들가지에 올라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거죠. 그는 그 모습을 보고 노력할 것을 노력해야지 하며 코웃음을 쳤답니다. 하지만 마침 바람이 불어와 버들가지가 개구리 쪽으로 다가갔고 개구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버드나무에 뛰어올랐던 겁니다. 그는 한낱 개구리도 자신에게 온 우연을 놓치지 않고 성공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부끄럽다는 마음이 든 거죠. 그 개구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버들가지를 골랐다면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더 높은 가지로 뛰려고 이른바 2단계, 3단계나 위로 뛰었다면 빗물에 휩쓸렸겠죠. 성장하는 회사원의 공통점은 뛰어난 소통 능력과 회사 안팎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수한 정치가와 경영자가 늘 곁에 훌륭한 책사를 두는 것처럼 회사 안팎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는 우리 주변에 능력 있는 다수의 책사를 두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필히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어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대략 4가지입니다. 1. 욕하지 않는다. 2. 약속을 지킨다. 3.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뻐한다. 4. 남을 돕는다. 자주 욕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요? 험담을 하면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서 모처럼 생긴 운도 달아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늘 지각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지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세요.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가 자기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면 솔직히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며 그 감정을 넘어서는 것은 상상도 못할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인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하세요. 마지막으로 곤란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해요. 이 마음은 늘 마음에 간직하세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지내고 생활하다 보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여러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욕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킨다, 타인의 성공에 기뻐한다, 남을 돕는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스스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향기가 나면 꽃과 나비는 자연히 모여들게 된다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평범한 일상이 배울 것으로 가득 차는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존경할 수 있는 상사와 선배는 친근한 선생님이며 내 옆자리 동료와 친구, 가족도 나의 다정한 스승입니다. 누구든지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배우는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 사람의 단점도 내게는 배울 점입니다. 반면 교사로 생각하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니 정말 모두가 다 나의 선생님이죠. 예전에 총무부에 있던 한 직원이 업무 능력은 출중하나 일할 때 의자 위에서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죠. 나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따라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며 불만을 진정시켰죠. 사실 나 또한 의자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일하는 모습이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라는 생각으로 혹시 나도 말과 행동으로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부분은 없었나? 하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업무뿐만이 아니라 전철 안에서 매너가 나쁜 사람, 음식점에서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사람, 자동차로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 고개를 들어 세상을 둘러보면 반면 교사가 차고 넘치죠.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면 불쾌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관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매번 화내고 당장 해결책으로 향하기보다는 잠시 멈춰보세요. 대인관계에서 최대한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면 최대한 상대방의 장점에 주목하세요.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로 이어질 겁니다. 반드시 험담을 해야겠다면 험담을 하면 운이 달아난다는 각오로 험담하세요. 회사까지 편도 1시간 정도 걸려서 BMW로 출근합니다. 사실 나는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BMW는 버스, 메트로, 즉 지하철, 워킹, 즉 걷기에서 앞글자를 딴 겁니다. 일이 끝나면 반대로 WMB로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의 걸음 수는 왕복 출퇴근만으로 6,000보쯤 나옵니다. 버스에 앉을 수 있는 날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는 빈자리가 없어서 서 있을 때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 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노화는 다리와 허리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하반신이 불편하면 현역으로 일하기가 어려울 테니 평소에 단련하는 편입니다. 평일에 왕복 2시간의 BMW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다리와 허리가 튼튼해진 듯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걷는 게 빠르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아직은 괜찮습니다. 힘이 닿는 한 앞으로도 계속 BMW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 초대 회장님은 이따금 냉난자지를 인용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냉난자지란 물이 차고 더운 것은 마셔봐야 알 수 있다는 의미로 무슨 일이든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불교 가르침인데 남에게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회장님은 냉난자지를 통해 무슨 일이든지 해봐야 알 수 있으니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실천하는 자세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내 방식대로 해석해봤습니다. 모든 일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이죠. 산토리의 창업자 도리이 신지로 씨는 부하 직원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할 때 주위에서 반대하면 해봐야 알 수 있어 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 실패도 하고 그래야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용기 있게 도전한 결과가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가 자신과 회사의 경험치가 된답니다. 나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70살까지는 해마다 스키를 즐겼습니다. 한참 탈 때는 조금 어려운 슬로프에 도전해서 넘어지기도 참 많이 넘어졌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실컷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스키 실력이 월등히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동시에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라는 마음도 먹게 되었죠. 말하자면 투지에 불탔다고 할까요? 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실패해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내성이 생기는 거죠. 불교 가르침에서 시작한 수파리는 흔히 검도 수련 단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수파리를 일에 적용하면 어떨까 해서 소개합니다. 수, 스승이 가르침을 주는 대로 받는다. 파,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연구와 아이디어를 더해 그 틀을 깬다. 리, 더 많은 연마와 경험을 거듭하여 기존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것을 창조한다. 나는 수파리를 접목해서 신입사원을 훈련합니다. 1년차는 수를 철저히 하게 합니다. 멘토 선배를 정해서 그 선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철저하게 모방하라고 요청합니다. 2년차에는 파로 넘어갑니다. 1년 동안 선배가 일하는 방식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면 이제 선배 방식도 나쁘지는 않지만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느끼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멘토 선배에게 바꿔보고 싶은 부분을 제안하고 조언을 구하게 하는 거죠. 그런 행동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실패해도 그 실패에서 배우면 그만입니다. 3년 차부터는 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멘토 선배는 자기 일을 하나둘씩 후배에게 넘겨야 해요. 이제 후배는 배운 것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내 나이가 92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몇 살까지 일하려는 걸까? 라고 말이죠. 지금은 100세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100세까지 현역으로 열심히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90살에 기네스 세계기록을 인정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100세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도 잘할 수 있다는 내 철학에 따라 남은 시간도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껏 그랬듯 1년을 목표로 하고 또 다가올 1년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100세까지 현역으로 일하겠다는 최종 목표에 다가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일이 즐거운 92세 총무과장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독서가 참 좋은 점은 정보 접근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령 총무과장의 이야기를 이 작은 책 한 권으로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책이 아니었다면 제가 일본에 있는 이분의 이야기를 언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은 유튜브 등 SNS와 미디어의 발달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눈과 귀에 몰려오는 게 문제일 정도입니다. 양질의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죠. 독서의 첫 번째 장점이 뛰어난 정보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장점은 활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발달한다는 점입니다. 활자는 추상적 기호로 현상과 개념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활자를 읽고 이것을 다시 실제의 현상과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독서를 하는 내내 반복됩니다. 눈으로 실제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것과 활자로 묘사된 한 사람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은 두뇌를 자극하는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활자를 바탕으로 현실을 상상하는 작업이 우리의 두뇌를 더 강하고 광범위하게 자극한다고 하죠. 그래서 책으로 본 작품을 영화로 보면 독서할 때보다 감흥이 덜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근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독서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제 나라 환공이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수레바퀴를 깎는 장인이 그것을 보고 환공이 옛사람의 찌꺼기를 읽고 있다고 평을 하자 환공이 화가 나서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레바퀴의 장인은 수레바퀴 중심부에 꽂을 나무를 적절하게 깎는 것은 오랜 경험과 감의 의지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말이나 글로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도 그 기술을 전수해주지 못했다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옛 성인들의 높은 뜻을 담은 책이라 해도 그 정수를 활자로 표현해서 전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찌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독서로 얻기 어려운 지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기술을 배우는 면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깨달음의 전부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파한 붓다의 말씀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공부는 무형의 배움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 거의 모든 공부에서 좋은 스승은 필수적입니다. 순수하게 독학으로 책 몇 권을 읽고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적습니다. 초중고, 대학, 석박사에 이르기까지 좋은 스승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달리기나 걷기, 탁구, 배드민턴, 이런 각종 운동이나 기술 등에서도 코칭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죠. 책과 실제로 숨을 쉬며 살아있는 인간인 스승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제자가 실천한 다음에 그 결과를 놓고 스승이 평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책은 그것을 해주지 못하죠.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나 붓다 혹은 공자 같은 위대한 분들도 스승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도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는 과정을 보면 스승 없는 사람은 없고 선생 없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생 좋은 스승 한 명을 만나는 것도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승 입장에서 좋은 제자를 얻어 가르치는 것도 큰 기쁨이겠지만 제자 입장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입니다.
사람은 책과 사람과 자연을 통해 배우고 발전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지면 부족한 배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책도 부지런히 읽고 이 책에 나온 대로 사방에 널린 스승도 찾아 배우고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책만 보면 현실에선 쓸모없는 책상 물림이 되고 독서는 하지 않고 사람한테서만 배우면 좁고 얕은 배움이 되며 독서도 하지 않고 사람한테서도 배우지 않고 자연만 바라보고 배우고 있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3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저는 긍정, 변화, 끈기 이 셋을 선택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끈기 있게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